제가 쓴 책이 이거예요. 표지 가져왔는데 대단히 부담스러운 얼굴이 표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이게 출판사에서 시리즈물을 내느라고 표지 양식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달라고 그래서 그나마 저게 제일 잘 나온 사진입니다. 책 제목이 그대로 강연 주제인데요. 영화 다들 좋아하시죠? 예, 영화 다 좋아하실 거예요. 로봇은 좋아하시나요? 로봇 안 좋아하세요? 아이들은 참 좋아하는데 로봇을 좋아하는 아이를 둔 부모는 속상하죠. 그렇죠? 얘가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에 알파벳 하나라도 좀 더 익혔으면 좋겠는데 로봇을 가지고 놀면 속상하니까 로봇은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로봇 청소기는 대단히 좋아하시죠. 네. 자, 책 제목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사회학 좋아하세요? 좋은 하나 좋아요? 왜요? 사회복지학과 예, 좀 관련이 있죠. 예. 근데 사회복지학이랑 사회학은 또 좀 달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회학 하면은 뭐야? 잘 모르세요. 근데 그냥 사회학도 아니고 제목이 로봇 사회학입니다. 로봇 사회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당연합니다. 제가 처음 쓴 말이에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일부러 구글에도 검색을 해봤어요. 외국에서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있나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세계 최초로 한번 개념을 하나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책 제목을 이렇게 야심차게 붙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게 2016년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2016년에 학교에서 연구년을 줬습니다. 연구년이 뭔지 아시나요? 네, 1년 동안 학교를 안 나와도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입니다. 네. 근데 말 그대로 놀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학교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좀 연구를 많이 해라라는 취지여서 제가 또 워낙 정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놀면 뭐하냐 1년 동안 책을 좀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책을 쓸까 구상을 하니까 쓰고 싶은 책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5년도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한 2월까지 일단 한 권을 썼어요. 첫 번째 책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을 또 쓰고 있었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쓰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2권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책으로 쓰는 거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공부를 해서 써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제일 나중에 써야지 하고 밀어놨는데 2016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둡니다. 저는 그 순간 일이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왜 구글의 알파고는 당시 이세돌은 세계 바둑 랭킹 1위도 아니었는데 1위는 누구였어요? 중국의 커제였어요. 이세돌이 당시 3위인가 4위인가 그랬어요. 그냥 중국 가서 1위랑 하지 왜 한국에 와가지고 이세돌하고 붙이는 바람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로봇, 인공지능 이런 거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관심 두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붙는다고 보도가 나간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인공지능 로봇 열풍이 불겠구나. 승패가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책을 아직 쓰지 않고 써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3가지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고 또 예상을 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한 수많은 책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겠구나. 로봇 사회학이라는 이런 멋진 이름도 세계 최초로 내가 개발을 해서 이왕이면은 내가 딱 쓰는 책이 좀 독보적인
이런 걸로 시장에 깔리면 좋은데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제 책은 많이 안 팔리겠구나 예상을 했습니다. 둘째, 내가 원래 쓰고자 했던 이야기를 나보다도 발빠른 사람들이 그 쏟아져 나오는 책에 앞서서 다 쓰겠구나. 그럼 난 무슨 얘기를 쓰지? 셋째, 그래도 또 책을 쓰려면은 그렇게 쏟아져 나온 책들 속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값도 더 많이 들고 읽어야 할 책도 늘어나겠구나. 알파고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책을 그럭저럭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바둑이 4월에 끝났는데 5월, 6월에 한 20, 30종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야,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책을 쓰는 줄 몰랐어요. 어쨌든 그럭저럭 하반기 들어서 이제 저도 이 책을 준비하면서 뭔가 좀 기존에 나와 있는 책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영화를 가지고 와서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자라는 식으로 이 책 기획을 새롭게 해서 이제 이 세 번째 책을 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해봅시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초의 로봇은 무엇이었나요? 태권브이. 뭐 대충 다 보니까 비슷한 세대예요, 그렇죠? 다 뭐 누군지는 아시죠, 얘네들이? 이건 아톰, 마징가 제트입니다. 둘 다 일본 로봇이죠. 저의 인생에서 제 최초의 로봇은 아톰과 마징가 제트였어요. 요즘은 지구를 어벤져스가 지켜주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얘네들이 지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둘 다 무쇠로 만든 로봇이고 지구를 지키고 있는데 공통점이죠. 아톰과 마징가 제트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퀴즈로 갈까요? 경품? 머리 모양이요? 헤어스타일. 뭐 헤어스타일만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다 다르지. 예. 네? 정답입니다. 예. 한 거 쏠까요? 예. 한번 드리세요.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아톰은 자기가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근데 마징가 제트는 그냥 있으면은 그냥 고철이죠. 그냥 고철입니다. 저 머리 위에 조종석에 조종사가 앉아서 조종을 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작동하는 로봇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차이고요. 향후 앞으로 로봇 발전에, 로봇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큰 패러다임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톰보다 마징가 제트를 훨씬 좋아했어요. 아톰은 좀 건방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가 사람도 아닌 것이 기계인 주제에 사람 행세를 하고 사람하고 맞먹으려고 들고 심지어 사람보다도 능력이 뛰어나서 어린 나이에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마징가 제트를 훨씬 좋아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 인간과 기계, 인간과 로봇이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가 향후 로봇 기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패러다임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인간과 사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학적으로 대단히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는 전공이 사회학자예요. 제 박사학위는 사회학 박사입니다.
사회학은 어떤 학문이냐면은 한마디로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인간의 행위. 근데 인간의 행위가 동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하나의 사회 구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 변동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사회학인데, 이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할 로봇 사회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왜 로봇 사회학이 필요할까?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형태가 됐건 우리 인간은 이제 로봇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로봇이 또 하나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마치 삼성의 예전 광고 카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 로봇이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젠 로봇과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 그리고 로봇의 출현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 인간 사회도 많은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흔히 인간의 문명사를 가를 때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뭘 기준으로 나눈 겁니까? 결국 인간의 기술 능력을 가지고 문명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단적으로 여기도 지금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세탁기가 여성을 해방시켰다. 세탁기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활발하게 이끌어냈다. 이런 말이 실제 여성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의 변화 또 개개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고 큰 변화들을 몰고 오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로봇이라고 하는 혹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롭고 어마어마한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는 사회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세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보그라든지 뭔가 기계적 장치와 결합된 인간, 내 신체의 일부분이 기계적 장치로 대체되는 그런 세상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는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이미 이런 기술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들, 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미리 읽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텍스트가 바로 SF 영화예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백투더퓨처. 역시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이 영화가 언제 개봉된 영화냐면요. 이거 지금 백투더퓨처 2입니다. 2. 1985년이에요. 1985년에 2가 개봉이 됐어요. 백투더퓨처 1은 타임머신을 타고 주인공이 과거로 날아갔는데 2에서는 여기 2015년 미래로 날아갑니다. 당시에는 미래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가 된. 그래서 2015년에 백투더퓨처 30주년 해가지고 외신에서 실제 당시 30년 전 영화에서 황당할 이만큼 이게 놀랍다라는 그런 기술로 표현된 바로 그것들이 실제 지금 30년이 지난 현재에 얼마나 구현이 되고 있는가를 기사로 쓴 적이 있어요. 외신에서. 놀랍게도 하나만 빼고 다 구현이 됐어요. 3D 영화, 홀로그램 기술, 벽걸이 TV, 화상전화, 지문인식, 음성인식. 요즘 스마트폰 다 이걸로 열잖아요. 웨어러블 컴퓨터. 시계라든지, 그렇죠? 지금은 아주 흔한 기술입니다.
이 영화가 3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영화상으로 나왔을 때, 야, 저기는 정말 꿈 같은 세상. 유토피안적이에요. 기술 유토피안적인 세상이라고 85년도 관객들이 입을 떡 벌리고 봤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현이 안 된 유일한 딱 한 가지 기술이 뭔지 아세요? 타임머신? 아, 그러네. 타임머신도 당연 구현인가? 그것까지 치면 두 개겠네요. 예. 그 스카이 호버라고 하죠. 이 주인공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막 달리는데 공중부양을 해서 가잖아요. 예,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자기부상 열차는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의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공중에 떠 있는 스케이트보드가 이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구현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다른 영화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토탈 리콜. 아놀드 슈왈츠제너거가 대단히 젊었을 때 나온 영화인데 여기에도 가상현실이 이 영화의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당시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작가적 상상력에만 등장했던 그런 기술이지만 이미 산업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뭐 전신 투시 검색대, 우리 공항 같은데 검색대 지나갈 때 옷 속이 다 보이는 이런 것들도 실제 지금 나오고 있죠. 데몰리션맨이라는 영화는 냉동된 터프한 형사 실버스터 스텔론이 미래에 깨어나서 또 활극을 벌이는 영화인데 여기에도 보면요 놀랍게도 자율주행차가 등장합니다. 여주인공이 샌드라 블록인데 차에 앉아서 아이패드를 꺼내 들고 누가 봐도 이건 아이패드예요. 오늘날에.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 화상 통화를 합니다. 자기 직장 보스하고. 그런데 핸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차는 굴러가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모든 기술들. 그 다음에 샌드라 블록과 실베스터 스톨론이 사이버 섹스를 벌이는 이런 것까지 묘사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다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에요. 탐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 영화의 가장 그 메인 스토리는 그거죠. 3명의 선지자가 범죄를 예측합니다. 범죄를 선지자가 예측하는 기술은 지금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나라 경찰도 이걸 지금 도입을 했어요. 미국이나 유럽 경찰은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시간, 데이터가 잡아줍니다. 그때가 되면은 거기에다가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를 합니다. 절도사건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골목이 어디인가? 어느 시간대인가? 이런 것들까지 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이런 치안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죠. 그 밖에도 뭐 홍채 인식, 터치 스크린,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SF 영화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우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구현된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기술들이 그로부터 10년, 20년 이내에 실제 현실화되는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미래 사회를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비주얼 미디어를 통해서 훨씬 실감나게, 책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로봇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과학자들의 연구실보다는 영화 속에서 먼저 탄생해 왔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는 총 10편의 영화를 소개를 하고 그 10편의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각각의 사회학적인 화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 뭐 10편의 영화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저희 학과 전공 수업에 한 학기 수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대단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저 어떤 영화들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만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리얼스트리라는 영화는 로봇 격투기 영화입니다. 아까 그 마징가 제트처럼 인간이 로봇을 조종하는 도구로서 로봇을 활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로봇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로봇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그런 미래를 담고 있다면 이와는 정반대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어마무시한 이런 미래의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을 담고 있죠. 이처럼 우리 인간이 미래의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단히 극단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로봇이 맺는 관계 방식이 꼭 도구적인 방식이나 혹은 지배적인 방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실 두 가지 영화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로봇의 프랭크라는 영화는 노인을 돌보는 집사 로봇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로봇과 우정을 쌓아가고 노년에 사라져갔던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아주 훈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허라는 영화는 이건 많이 아시죠? 우정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로봇과의 사랑을 담고 있죠. 자, 이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로봇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로봇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은 로봇에게 몇 가지 규범을 요구합니다. 일종의 로봇이 지켜야 할 윤리들. 그래서 뭐 로봇 3원칙이니 막 이런 이제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실제 그것을 알고리즘에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이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해코지 하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만은 살인 로봇, 킬러 로봇이 혹은 전투 로봇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듯이 인간은 로봇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를 해치는 또 그런 문명으로 어리석게 달려가고 있겠죠. 그 반대 측면에는 로봇이 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게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2년 전에 유럽연합에서는 로봇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법적 권리를 갖는. 근데 로봇이 실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 로봇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식의 법안이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해요. 다음은 인간이 로봇화되는 방식입니다. 어벤져스의 일원이었던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이 로봇 의상을 입어야만 슈퍼히어로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죠. 이 옷을 벗으면 그저 유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입는 로봇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웨어러블 로봇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로봇 기술 중에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군인들,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훨씬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보통의 인간보다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는 입고 벗는 수준이 아니라 기계 장치가 인간의 신체 속으로 아예 들어와 버리는 사이보그의 실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로봇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의식을 가진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는 또 정반대 방식인데요. 불멸을 꿈꾸는 인간.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지만 생물학적 신체는 인간의 정신은
두뇌는 이것이 하나의 이것도 패턴화된 정보 활동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억과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딩시키고 생물학적인 신체가 소멸한 이후에 다른 신체에 혹은 다른 로봇에 그 두뇌의 의식을 이식시켜서 정신은 영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 이런 이야기를 이 영화가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지 않는, 사실 저는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의 기술은 그런 방식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로봇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최근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런 걸 많이 물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인간의 능력을 진짜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게 언제쯤 가능해질까? 막 이런 걸 점치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에 가진 로봇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자의식까지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런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혹은 인간을 계승하는 지구의 다음 주인이 될까? 이런 질문들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시죠?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들은요, 전부 로봇을 묻고 있어요. 로봇이 어떻게 될까? 로봇이 어떤 존재일까? 모든 질문의 포커스가 로봇을 향해 있습니다. 기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려면, 우리 인간이 주체적인 사고를 하려면 로봇에 대해서 묻지 말고 인간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미래의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바람직할까? 인간과 기계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맺는 것이 이상적일까? 그리고 다양한 기술과 결합된 인간, 그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질문으로 그 초점을 옮겨오는 것이 다가오는 급격하게 변화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좀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질문이 아닐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